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객관식은 객관적이다. 여러분들은 객관식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내신으로 객관식으로 대부분 평가받습니다. 물론 요즘엔 수행평가가 많이 늘어서 어떤 과목은 30%, 40%, 50%, 뭐 때로는 50% 넘어서 60%, 70%까지 가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결국에 지금 수능은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에서 하는 평가 자체도 주관식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뿐이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암기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만 물어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객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식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게 정당하고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한 200개국, 180개국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객관식으로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들을 치러내는 국가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기했냐 안 했냐만을 점검하는 식의 유형, 그리고 번호를 고르는 것, 심지어는 주관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왔지만 암기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풀었냐 못 풀었냐만 줄기차게 물어보는 시험으로 내 인생이, 나의 인간의 능력이 평가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국가, 즉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정도만 이 객관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암기했느냐 안 했냐에 집착하면서. 근데 일본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일본도 IB 시험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시험으로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일부 대학,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객관식으로 평가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등급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단지 평가를 수월하게 하고 싶은 식민의 잔재라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나 빠르게 이 사람을 어디다 써먹을지 알아보기 위한 평가 방식이 객관식이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내신으로 아니면 수능으로 나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5등급 받았으면 나는 인간, 내 이름 김한주인데 인간 김한주가 5등급으로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내신 15등급 중에 13등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도 나왔고, 그죠? 예. 그리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시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시험의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객관식 시험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가지 이상 전쟁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문제 신박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정도 들으라 그러면 저는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 2개를 들고 싶습니다. 아니면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2가지를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군사제도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권위도 바뀌었고요. 서울에 있는 궁궐도 불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자가 아니라 서자가 광해군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항공기나 군사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그리고 없던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있던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는 사실 복지제도까지 생겼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지. 그죠? 이거는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보다는 훨씬 열려있는 상황에서 전쟁과 사회 변화라는 2가지 큰 축에 대해서 생각해볼 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0세기의 전쟁 2가지를 들어서 테크놀로지가 전쟁 결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세기라 그러면 1900년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세계대전에서 탱커가 출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총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기관총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탱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총은 단발로 쏴던 게 연사를 가능한 기관총이 나옴으로 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했고, 그 참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포도 더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그 대포와 그리고 그 기관총을 뚫기 위해서 탱크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탱크를 잡기 위해서 비행기가 날아오게 되고, 헬리콥터가 등장하게 되고, 레이더가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것도 꽤 할 말이 많은데요. 그죠? 이거를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할지, 1차 세계대전으로 할지, 아니면 조총과 활의 대결이었든, 아니면 기병과 칼의 나라인 일본과의 대결이든, 아니면 거북선과 일본의 함선에 대한 이야기든, 뭐든 어마어마하게 할 이야기가 많네요. 세 번째, 과학기술은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생산된 지식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말에 대해 두 가지 지식 영역을 참고해서 논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기술 자체의 양날의 검이죠. 처음에 생겨서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이 기술들이 퍼져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기술 안에 갇히게 됩니다. 가령 뉴턴이 발견하고 정리한 뉴턴의 일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나 가속도에 대한 법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몇백 년 동안 깨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뉴턴이 이야기했던 일반 이론을 깨트리는 게 나중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압도적인 기술 개발에 내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거죠. 가령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줬어. 근데 나는 핸드폰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핸드폰 시대를 뛰어넘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 IB의 과정의 마지막 특징은 평가 제도만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런 방향으로 가르치는 시스템도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식은 지금 그 평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여러분 인간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로 입시를 치르거나 내신을 평가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들이 혹은 아버지들이 여기 학부모 입시나 진로에 가는 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체가 부모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부모들이 이런데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교 교육과 올바른 학교 생활, 학습 코칭, 자녀와 학부모의 내적 권력 키우기, 선택 교육 과정 시대의 성공적인 교과 이런 걸 부모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걸 해주면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세요? 이런 것부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설계할 기회인데 이거를 왜 부모에게 맡기고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참석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학교 수업을 빠지더라도 여기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의대를 준비한다면 의대 입시 과정에 대한 걸 가야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혹은 내가 바이올린을 전공하는데 바이올린 예를 들어서 공연을 오늘 오후 4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다면 수업이 빠지더라도 이야기 말씀드리고 가야 맞는 것이죠. 요즘엔 그런 식으로 학교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시험 공부로 혹은 학교 교과 과정 따라가는데 혹은 학원 시간 빼먹으면 안 되니까 다 엄마들이 혹은 아버지들 보고 갔다 오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주객이 너무 전도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대학교를 가서 다닐 사람들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많아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학교에 멍 때리고 앉아있는 시간 8시간, 학원 가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 3시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신이 13등급이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갔냐면 그 견디는 시간에 스포츠 신문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무협지를 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물인 태백산맥이나 토지 같은 책들을 읽었어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에 제가 2번째 해에 걸려들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운칠기삼인지 수능 성적은 반에서 깨게 손가락으로 셀 만큼 성적이 나왔어요. 학교 교과 과정은 내신은 13등급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머물러야 되는 하루에 15시간을 학교에서 견뎌야 됐거든요. 근데 혼자 견딜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스포츠 신문이나 아니면 무협지나 이런 것들에 좀 기댔어요. 근데 그게 3년이나 읽어 제끼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빌려주는 만화책, 무협지를 다 읽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떤 시리즈물 태백산맥을 읽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읽게 되고 근데 그게 수능 지문에 나오기도 하고 수능 지문이 갑자기 2배, 3배로 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교과과정 준비하다가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성적의 격차가 오히려 나게 됐죠. 내신은 제가 떨어지는데 수능 시험을 훨씬 더 잘 봤거든요. 그죠? 아무튼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귀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효를 실천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효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공부를 진짜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시간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강사의 기적에서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쳐다만 보고 있거나 학원에서 하는 강의, 그 다음에 동영상을 쳐다만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 교감신경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고 이해하지 못한 문장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단락은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이게 바로 문해력을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문해력에 대한 개념, 모국어 읽기 능력으로 출발해서 인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문해력이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의 문해력 실력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있는 객관식은 진짜 객관적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가하기 쉬운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잣대로 들여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7등급, 8등급에 너무 기죽지 마시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질문들 보여줬지 않습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그 질문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 자체가 완전히 따로 설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에 아까 보였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서 나오는 질문을 대비하는 교과 과정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진로 진학의 주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체입니다.